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제 2년이 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오늘 지난 2년간 미국에서의 사망자는 82만 1,300여 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또 더 안타까운 것은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인데 백신 접종 거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요청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가 영업시간뿐 아니라 인원 제한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당내 공방 속에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윤 후보 역시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강릉 방문 당시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현장 취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수능 생명과학2 20번 문제의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전원 정답 처리됐습니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사과하고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사실을 YTN이 단독 보도하자 윤 후보 측은 허위 경력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특정 협회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경력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사자는 김 씨를 전혀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김건희 씨가 과거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밝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있던 곳입니다. 김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협회와 같은 건물에서 지내면서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이 기획이사로 일했던 시기는 김영만 회장 때였다고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일단 김 씨의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은 2002년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만 전 회장이 취임한 건 2005년 4월로 시기 자체가 겹치지 않습니다. 김영만 전 회장 측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회장께서는 산업협회 2005년 4월에 2기 협회장으로 취임하셨다고 해요. 비상금 명예직이셨는데 만난 적도 없고 기억도 없으시다고. 김건희 씨의 재직 증명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재직한 일대 회장인 김범수 현 카카오 이사회 의장 재임 시절과 겹칩니다. YTN이 김범수 의장 측에 문의했더니 김건희 씨가 일했던 기억이 없다는 비슷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만 회장 자리가 비상근 명예직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게임산업협회 설립 이후 정책실장과 사무국장으로 5년간 재직했다는 한 직원도 SNS를 통해 당시 김건희 씨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0명 미만일 정도로 직원 수가 적어 모든 직원이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YTN 단독 보도 이후 윤석열 후보 측이 밝힌 재직기간 착오 가능성 주장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몇 년이 지나 이력을 기재하다 보니 재직기간은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재직증명서 발급일은 지난 2006년 6월로 김 씨가 협회 일을 그만뒀다는 2005년 3월에서 1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지원서로 1년 가까이 수원여자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지냈습니다. 또 다시 이 경력을 담은 지원서를 국민대학교에 제출했고 2014년부터는 5학기 동안 겸임교수를 또 지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재직 증명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 증명서인데요. 하지만 협회의 공식 증명서라고 하기에는 허술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먼저 재직 기간, 보시면 2002년 3월 1일부터 2005월 3월 31일 현재까지 3년 1개월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2005월은 2005년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증명서 발급일은 2006년 6월 29일로 협회를 그만둔 상태에서
현재까지라고 명기한 부분도 석연치 않습니다. 게다가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004년 4월 설립됐습니다. 협회의 전신인 인터넷게임협회, 게임산업연합회의 출범일도 증명서에 적힌 근무 시작일보다 늦은 2002년 9월입니다. 증명서의 1년 번호도 논란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1년 번호는 해당 연도를 따르는데요. KA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가리킨다면 04는 2004년을 뜻하는 것이겠죠. 즉 2006년에 발급한 증명서라면 04가 아니라 06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김 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다른 4개의 증명서에는 모두 2006 또는 06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가 당시 이력서와 함께 수원여대에 제출한 5개의 증명서 가운데 4개는 경력 증명서이고 1개만 재직 증명서인데요. 이에 대해 수원여대 측은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겸임 교수 임용의 재직 증명서 제출은 필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겸임 교수는 전공 과목과 유사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종이죠. 실제 수원여대 2022학년도 겸임 교수 임용 요강에 따르면 관련 직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수원여대에서 김건희 씨가 이제 그 시간 강사로 일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시간 강사가 아니고 겸임 교수요. 시간 강사랑 겸임 교수는 약간 다른 개념인 거죠? 네,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 재직 증명서는 겸임 교수를 하려면은 필수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김 씨가 협회에서 기획기사로 근무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사로서 일을 했고 또 재직 증명서를 거기서 발부받아가지고 학교에다가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 증명서 같은 것도 좀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뭐 그런 재직 증명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뭐 관련된 그 대학의 정부 공권력을 이용해서 다 받아서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김 씨가 일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협회장을 맡은 김범수, 김영만 회장은 물론이고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진 임모사무국장까지 김 씨가 일했던 기억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김 씨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방역 지침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재정 지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100조 원 규모의 재정 대책을 세우고 영업시간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보상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코로나19 대응 점검에 나섰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인 보라매 병원을 찾아 병상과 의료 인력 상황을 살폈습니다. 특히 감염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지금 혼자 돌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후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역 지침을 강화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클 수 있다며 재정 지원 확대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을 쥔 정부를 향해선 마침 야당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 의지에 발맞춰 민주당은 100조 원 재정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속도감 있게 당론 추진 방침도 세웠습니다.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등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함께 총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여기에 민주당과 정부는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까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침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빠져있는 인원 제한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오늘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선지원, 후 정산 방식도 계속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코로나19 재정 대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를 향한 추경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50조에 이어 100조 지원을 먼저 언급한 국민의힘과도 얼마나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내에서도 일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 후보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논의를 공식화한 날,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박안주 정책위의장과 비공식으로 만나 정책 현안을 둘러싼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반대한다는 기존 청와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책 일관성이 흔들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건 물론 실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애초 당청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며 갈등론으로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띄우며 우클릭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던 이 후보로선 청와대와 정부가 거듭 제동을 거는 모습이 연출되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 상황이 좀 위급해서 일부러 없던 일정 만들어 온 거니까요. 그건 다음 기회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친문 의원들에 이어 중진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정책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내 의견을 먼저 수렴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은 이 후보의 정책 관철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조정까지도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치열한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청와대 제동에 당내 반발까지 맞물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유예가 이재명 후보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을 한번 철회한 상황에서 직접 띄운 부동산 정책을 현실화하지 못할 경우 정책 신뢰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무원 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데 이딴 노동문제 발언 논란에 반노동 이미지를 불식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철폐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친노동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한 자리에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고 주역이라는 점이 인정이 돼야 하고 교원 공무원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제도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취지를 밝힌 겁니다. 모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고요. 타임오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입법에 관한 문제는 또 아마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빠른 속도로 해서 진행할 것 같고 특히 노동이사제는 앞서 이 후보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요청했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후보가 이렇게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건 자신을 향한 반노동 정서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직접 위원장을 맡아 공을 들이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범죄 피해자들과 장애인 단체를 찾은 데 이어 한부모 가족을 만나 제도적 지원 강화는 물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국가가 이거는 좀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필요하면 선지급하고 대체 집행을 하는. 그동안 보수정당이 외면했다고 평가받는 노동계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계층을 품어안는 전략을 세운 윤석열 후보의 광폭 행보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공식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솔직히 선거가 좋긴 좋네요. 네. 뭐 돈 막 준다는 얘기도 쉽게 나오고 세금은 깎아주겠다는 얘기 또 나오고 그다음에 보수 야당에서 노동이사제를 찬성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좋아하시기에는 이릅니다. 이 그러니까요. 공약이 실행돼야 되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공약이 공약이 돼버리니까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부터 한번 좀 잠깐 들어보고 시작을 하죠. 정부로서는 재정 지원 확대에 따라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마침 야당의 적극적인 주장도 있고 또 저의 입장도 지금까지의 지원이 매우 적었다. 또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힘겨운 상황,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분들의 또 분노도 대단합니다. 그저 몇 달 가지 않을까 했는데 2년을 지금 버텨야만 했던 것인데 그렇죠. 그나마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손실 보상 같은 것이 늦는 데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고. 이건 이제 지금 정부하고 차별화를 갖다 뭔가 하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차별화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입니다. 예. 당장 내일 모레 보시면 방역 당국이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현재 이미 일부 거리두기가 다시 도입되고 있죠. 오늘 7,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일상 회복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 멈추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10월 말까지 보시면 거리두기 4단계 했잖아요.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못 모인다. 영업시간도 제한돼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걸 이제 풀었는데 한 달 이후 보니까 매우 높은 위험도가 가다 보니 그럼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럼 적어도 나올 수 있는 게 또 영업시간 제한이 들어올 거고요. 또 이제 그 시간대별로 모이는 사적 모임 인원도 제한이 들어올 거고요. 그럼 지금 연말 연시를 대목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또 희생해 주십시오. 지금 일단 우리가 확진 상황을 좀 눌러야 되겠습니다. 정부 얘기가 국민 피로도는 지금 2년이 지나왔단 말이죠.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적용이 됐습니다만 7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 반을 버텨온 자영업자들은 그냥 임대료를 적자로 본인들의 부채로 사재로 메꾸고 심지어는 그 이제 직원 인건비까지 다 정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는 선 지원해라. 자, 그러면 정말 지금 어제 발표된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지금 멈추자는 거거든요. 강력하게 거리두기를 도입하되 그러면 문을 닫고 희생하고 영업 제한 받고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선 지원을 하고 매출 베이스로 그리고 후정산을 해라. 사실은 후정산도 뭐 그거 몇십만 원 더 줬다고 해서 걷지 마라, 뺏지 마라, 지원해 줘라. 사실은 그동안의 이 손실 피해는 정부 지원으로는 보상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도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데 뭔가 던지고 싶은 것들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딱 정리해갖고 표로 이렇게 내놓으면 되는데 어디 가서 던지고 어디 가서 던지고 저러다 보면 서로 자기가 던진 것들끼리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당이나 또는 정부에서 선뜻 동의할 수 없어서 반대 의견을 또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엉킨단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모든 발언들, 지역에 가서 하는 발언, 중앙에서 하는 발언, 이 발언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일종의 공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선거 운동 들어갔을 때 공약집이 나옵니다. 두꺼운 책으로 뭐 10대 과제, 100대 공약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분야별로. 근데 문제는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선대위는. 근데 문제는 후보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나중에 공약집이 정리될 때는 분명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을 텐데 국민들은 후보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공약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정리를 하고 나면 상호 충돌되는 것 중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 맞는 것은 빼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선대위가 조직적인 체계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가 후보 혼자 뛰고 있는 것은 리모델링 전이나 후나 여전하지 않은가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선대위는 조금 각성하고 체계화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역전시켜 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겠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쪽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네. 이해찬 전 대표의 그렇죠. 이번에는 또 박영선 장관까지 네. 전 장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와 외곽에서 모여드는 것이 네.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느냐? 쉽지 않다. 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시민 전 이사장, 이해찬 전 대표가 중도에게 영향력 있는 이 메신저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존의 지지층을 붙잡는 역할을 한다. 근데 네. 박영선 전 장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에서 또 이제 패배한 최근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얼마나 큰 기대와 기여를 이제 보탤 수 있을까? 이건 좀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 조금 흥미로운 대목은 예.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뭔가 센 걸 던져요. 지금 이번에 던진 그 이 선지원 후 정산도 센 거거든요. 당장 재정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동안 기재부가 얼마나 이 저 재정을 막고 있었습니까? 또 이 기재부와 정부와 한판 부딪혀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는 예를 들면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 1년간. 이것도 반대 입장이 지금 아까 리포트에 나왔잖아요. 나왔죠. 네. 그럼 지금 이게 뭔가 차기 권력과 그리고 현재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 아니냐? 그럼 당내에서 민주당은 후보가 던지면 당혹하지만 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정부는 여기에 반기를 들고 그래서 그동안은 이재명 후보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냐 본인은 변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제는 조금씩 갈등 양상으로 커지기 시작했는데 예. 이 안에는 득과 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선대위를 꾸리는데 좀 어려웠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잘 나가겠지 했는데 이제 후보의 부인 리스크가 네. 또 드디어 터져나왔죠. 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네.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어찌됐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여권의 이런 그 공세가 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은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네. 사과를 하는 게 맞겠다. 네. 그러나 이제 앞부분에 여권에서 기획된 네. 공세가 집요하게 펼쳐지는데 그게 아무리 좀 싫더라도 사과할 건 해야지 네네.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결론은 올바르게 흘러갔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뭔가 이상하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사과하고 송구함을 표현하고 예. 또는 필요하다면 바로 잡고 또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이러한 이제 태도로 가는 게 사과의 기본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은 잘 났다고 봐요. 예. 그리고 또 오후에 속보로 나온 바에 따르면 기자들에게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 본인도 직접 아마 회사 앞에서였던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예.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사과 절차가 본격적 공식적으로 한번 있어줘야 됩니다. 요거 좀 잘 정리해서 사과의 전공법.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고 사과까지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이건 안타깝다. 결국 사과할 거라면 빠르게 사과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고 앞뒤의 조건들을 다 빼고 예. 그냥 굉장히 몸을 낮추고 사과해야 되는데 지금도 약간 그 습관이 하나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여당의 기획공세로 불거진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잘한 전환이에요. 예. 근데 기획공세 얘기도 뺐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지금 이제 상대 공작이다, 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던져왔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또 공작이란 말이냐? 사실 언론 취재에 의해서 발표가 된 거고 예. 민주당은 어쩌면은 속으로 웃으면서 이 상황을 즐길 수는 있으나 예. 즉 민주당이 진실을 밝혀라라고 이제 공세는 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게 민주당발 기획공세라는 증거는 아직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일단은 무조건 여당의 탓을 하는 것보다는 예.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점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앞으로 사과가 좀 조만간 이루어진다면 사과의 ABC 전공법대로 딱 하고 토를 달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야권 후보에게 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너무 검증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처가 리스크 의혹 얘기는 1년이 훨씬 지났죠. 지난 네네. 전부터 이제 얘기가 됐던 거기 검찰총장 때문에 시절부터 뭐 예. 감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징계에 건 또 사유가 그렇고.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이제 윤 후보도 뭔가 약간 물러서면서 추스리고 있지만 당 지도부나 선대위도 뭔가 이제 얘기들을 조금씩 꺼내고 있으나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예. 사실은 뭐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지 무슨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나칠 정도로다가 뭐 후보의 소위 부인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나는 얘기한다는 건 내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잘 안 돼. 김건희 씨의 수상 경력, 뭐 이력 이게 허위다 예.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데 그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정말 이런 문제가 대통령 선거의 중심이 되는 게 맞느냐? 후보 배우자가 캠프의 관리 체계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것 같거든요. 안 되는 건 지금까지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캠프든 뭐 선대위 차원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전혀 그 선거 운동의 범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벌어진 일시적인 사각지대라고 보여지고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확하게 설명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미 선대위 범위 안에 넣고 뭔가 후보의 부인은 상당히 좀 지원도 하고 범위를 좁혀서라도 뭔가 스케줄을 잡아주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어떻습니까? 아무튼 이 건이 네.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 사안을 조금 이제 이렇게 자중시키기 위해서 예. 아니 대통령을 뽑는 거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건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이 뽑히면 부인은 그 가족으로 당연히 청와대에 입성을 하게 되죠. 예.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보시면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자, 그럼 이재명 후보 부인은 왜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 과거에 당했거든요. 예.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를 때 김혜경 씨 육성도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네. 조카하고 나누는 전화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상대 쪽에서 공개를 했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잘 들어보면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숙부와 저 사이가 나빠진 조카와의 사이를 좀 해소시키려고 하다가 언성 높이는 대목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정말 그게 좀 뭐 인성의 문제로 또 왜곡해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리고 또 해경군 김 씨 아니냐 검찰 소환도 조사받았어요. 그때 다 언론에 생방송 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에서 정치인의 부인이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데 네. 김건희 씨가 이제 등장한 것은 그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까지 고위공직자였다가 정치 신인이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정치인문하고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럼 그 가족들에 대해서 뭐 의혹들이 있으면 등장 안 하겠냐고요. 그렇죠. 이번에 선대위에 다시 합류한 윤희숙 전 의원은 초선 의원인데 LH공사 사태에서 부동산에 국민들이 분노했을 때 그 부친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그만둘게 하고 나갔던 인물이잖아요. 네. 이런 일이 다 정치인 주변에선 벌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사태를 보십시오 등등.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 배우자만 유독 이러느냐. 그동안은 등장을 안 했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범죄 혐의로 연루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뭐 장모의 양평 땅 개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엄중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 허위 그렇죠. 문제는 도의적인 문제 정도로 이걸 하나 건건이 여당 탓이다 하면 본인만 힘들어져요. 예.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좋은데 이제는 조금 그렇게 전환되지 않는가. 저는 이게 오히려 김건희 씨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예. 그다음에 영부인 후보로 함께 어찌 보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윤 후보를 내조할 수 있는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돼버렸다. 네. 원하지 않는 방식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숨는 것보다는 오히려 빨리 등판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예. 이런 조언도 드려봅니다. 아무튼 대통령 부인은 국가 재정에 의해서 사람과 네. 그러니까 조직을 아예 구성해서 예. 비서실로 챙기고 관저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 예산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우리가 장관 뽑는 거지 장관 부인 뽑는 건 아니잖아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긴 네, 하겠죠. 예. 그런데 김건희 씨가 최근에 언론기관하고 인터뷰를 갖다가 잇따라 했단 네,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 전화를 했는데 그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다 받았느냐 네네네. 아니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의도된 것이냐 이제 네. 이 문제가 궁금했던 건데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이건 뭐 뭔가 있다 뒤에 뭐가 준비된 거다 네. 이런 식의 발언을 꺼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럴까요? 예.
제3의 인물이 이 수원여대 허위 기재 문제 등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일요일에 기자들보다 하루 앞서서 일요일에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네네. 그래서 김건희 씨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3의 인물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 기자들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는 게 좋겠다. 라고 일요일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 문제를 자신의 주변 사람하고 최소한 2명하고 상의를 합니다. 한 명은 선대위 공식 관계자고 한 명은 자기의 지인입니다. 근데 김의겸 의원은 저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주장을 하네요. 예. 그러면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느닷없이 인터뷰를 갖다가 2건을 갖다 연달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그런데 결국은 본인에게 손해가 된 거죠. 지금 이 일이 어제부터 커지면서 YTN 보도도 있었고 오마이뉴스 기자도 접촉을 했고 지금 여러 매체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 봐서 김건희 씨에게 혹은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된 게 별로 없어요. 다 이제 역효과를 내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전략적 판단이었다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확인이 된 거고 지난 주말에 결정된 거라면 제3의 인물뿐 아니고 제4, 제5의 인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주변에 조금 언론 전문가가 왜 없겠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하는 게 좋겠소 하고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비선일 수도 있는 거고 사적 지인일 수도 있는 거고 선대위 관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또 김재원 의원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선대위 차원에서는 전혀 몰랐다. 그럼 김건희 씨는 지금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실제로 어제 관훈클럽 토론에서 윤 후보가 얘기한 것과 같은 날 김건희 씨가 얘기한 것조차도 차이가 있어요. 일부 과장을 인정하는 돋보이려는 욕심에서 그랬다. 죄라면 죄다. 이 부분과 윤석열 후보는 역으로 얘기하거든요. 부분적인 문제가 있을진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다 허위가 아닌 거 아니냐. 문제 없다라는 이제 강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 부부간에도 좀 이 사안에 대한 입장 조율이 안 된 건가? 그래서 어쩌면 제가 관측컨대는 이 일부 주변에 뭐 공적, 사적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선대위 차원의 전략적 대응으로 보기는 문제가 있고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는 지금 좀 당혹한 상황이다.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논의하고 있겠죠. 아까 김종인 이 총괄의 말과 또 이준석 대표는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책임지란 말이냐.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김건희 씨가 돋보이려는 욕심에 제가 젊었던 시절에 철없이 경력을 좀 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좀 잘못한 일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죄송스럽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했어도 뉘앙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선대위에 그럼 여러 주요 인사들의 얘기는 제각각 온도 차이들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은 조율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앞으로 김건희 씨가 아주 확실한 언론을 좀 관리하는 선대위 라인과 함께 움직이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런 돌발 변수는 계속 나오고 가는 비에 웃겨줄 수 있다. 윤 후보가 경계할 대목입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이런저런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었는데 저 건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단 말이죠. 아무튼 빨리 정리된 뭐 사실 확인들이 나오고 사과나 견해 표명이 나오고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신고 접수가 돼가지고 권성동 의원 건으로 저희가 출동한 사실은 있습니다. 뭐 신가신 분이 권성동 의원 보고 뭐 같이 사진 찍고 뭐 누구 선후배 얘기하면서 뭐 서로 아는 사이라고 친하게 뭐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권성동 나가고 나서 30분이 한 1시간 내에서 그 경찰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와이프한테 뭐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경우는 미인이라고 칭찬하며 결혼을 잘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상대방이 고맙다라는 말까지 이렇게 했다라는데요. 이 말이 전혀 사실 아니라는 거죠. 아니, 칭찬을 하고 고맙다라고 한 사람이 신고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내갖고 식사를 이제 하시는데 또 다른 분이 다른 데서 드시다가 또 궁금한 게 또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 이제 맷집을 나눠서 먹었거든. 그러니까 또 두 분이 또 드시다 말고 또 나가셨어요. 계속 8명은 지켜. 예. 지켰군요. 네. 그러다가 권선동 씨가 이제 들어오셨어. 세 분이 들어오셨어. 의원님까지. 요 자리에 이제 8분만 계시고 의원님은 권 의원님은 여기 앉으셨어. 세 분이. 일행이 8명이 넘으면 식당에 갔을 때 이렇게 떨어져 앉으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뭐 100명이라도 떨어져 앉으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산 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신규 환자가 8,000명에 바짝 다가서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가 결국 내일 거리 두기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휴일 효과로 잠시 주춤하는 듯 했던 신규 환자가 닷새 만에 다시 7,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7,000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했을 때도 676명 더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8명 늘어 이틀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70명 늘었습니다. 지금 같은 증가 속도라면 위중증 환자 1,000명을 넘기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여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신규 환자가 밀집된 수도권은 하루 전보다 0.2%포인트 높아진 86.4%, 전국 평균은 81.4%에 달합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3차 접종과 10대 청소년의 기본 접종률 제고에 힘을 쏟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길 경우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행한 방역 강화 조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요인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사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저희 사회 전반에 누적돼 있는 피로감들이 가장 좀 큰 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런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 대책은 조만간 발표돼 다음 주부터 연말까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1,900명을 넘어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방역 당국이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백신 맞으러 가시는 분들은 대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동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어르신들이 버스에 타고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보건치소. 백신 추가 접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백신을 맞은 뒤에는 다시 버스로 편하게 마을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아주 좋지에. 우리는 또 점 닦고 보는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 거렁이 불편하시니까네 더욱 더 좋게 일이. 교통편도 변변치 않은 시골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읍내 병원까지 나가 접종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런 사정을 고려해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하기로 한 겁니다. 군청 공무원과 119 구급대까지 한 팀에 12명씩 2개 조를 편성해 지역 구석구석을 돌고 있습니다. 어른군은 고령층이 많고 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서 어르신 스스로 의료기관을 찾아 접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 편의를 위해서 지난달 중순 3차 접종이 시작된 이후 경남 의령군의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률이 40%대를 기록하기까진 한 달이 걸렸지만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45%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4개 엄연히 했는데 800명 넘게가 했고 한 45% 정도가 올랐습니다. 7일 동안 해서 80% 이상은 접종률을 올리려고 합니다.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도 1,900명을 넘어 연일 사상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추가 접종률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고령층의 접종률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재택 치료자는 2만 6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안정적인 재택 치료 운영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중환자 격리 해제 지침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재택 치료자가 3만 명에 근접하자 정부는 재택 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섰습니다. 먼저 재택 치료자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기존 보건소 인력 외에 의료기관 247개를 확보했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재택 치료자가 원하는 경우엔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단기 외래 진료센터도 21곳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발생에 대비해 국산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 처방 기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재택 치료자와 요양시설의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투여해 경증과 무증상 환자의 증상 악화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는 주로 입원 환자에 한해 투여하는데 생활치료센터와 단기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일부 지금 의료원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환자들이 확진이 되면 예약을 하고 오셔가지고 이 항체 치료제를 맞으실 수가 있어요. 맞고 집에 가시면 돼요. 코로나19 환자 격리 해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경증, 중등증 환자는 증상이 발현된 지 10일 뒤에 격리를 해제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중환자는 증상이 발현된 지 최대 20일 뒤에 격리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격리병상에서 격리를 해제하고 추가로 진료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기저질환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입원을 한 상태에서 합니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조치가 포화 상태에 달한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선 선별 진료소들은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검사 한 번 받으려 몇 시간 기다리는 건 예사입니다. 의료진은 끝없이 밀려드는 검사자들을 감당하느라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차량이 선별진료소로 차례차례 들어갑니다. 차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아예 한 차로를 통째로 점거했습니다. 다른 선별진료소는 문을 연 직후인데도 검사자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40분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출근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상보다 길어져가지고 지금 진료소 개소 시간에 맞춰 왔는데도 오전 대기 순번이 마감돼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선별진료소가 12시까지인 줄 알고 왔는데 이제 벌써부터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서울시내 선별진료소 대기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앱입니다.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면 주황색, 1시간 반 이상 기다려야 하면 빨강색으로 표시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별진료소 대다수는 혼잡하거나 붐비고 있습니다.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 선별진료소에만 하루 평균 수천 명이 검사를 받으러 오는데 이들을 상대하는 의료진은 단 9명뿐입니다. 하루 평균 2,100명에서 2,400명 정도 오셔서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체감상 한 2~3배 정도 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 연달아 오다 보니까 한 2-3시간 연속으로 검사하다 보니까 좀 팔도 아프고 좀 힘든 경향이 좀 있었고요.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 대응 역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역 고삐를 풀었다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산 추세를 꺾고 의료 인력 확보와 병상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별진료소에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지금 투입이 돼야 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도 뒤늦게 사적 모임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한 달여 만에 방역 강화로 되돌아가게 되면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다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일선인 공공병원은 거의 전쟁터나 다름없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우리의 K방역이 이번에는 왜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장과 전문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 때 언론에 인용된 사람이 6만 4천 명인데 그 6만 4천 명 중에 코로나19 현장에 있는 간호사 방역조사관은 50여 명 정도 인터뷰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을까 한번 보죠. 예. 날짜를 잘 보시면 8월 2일입니다. 라디오 인터뷰. 지금 난리가 났다. 간호사들은 그만두고 나간 것만 해도 벌써 4분의 1이다. 공공병원 확충한다 그러더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사실 지금보다 2배는 더 있어야 된다. 예, 8월 2일 인터뷰입니다.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부족하면 병상은 80%가 찼습니다라고 하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차피 100% 찬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현장의 간호사 방역 종사자들이 줄기차게 호소하고 요구할 때 언론은 어떤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그때 8월입니다. 보십시오. 다른 나라는 방역 빗장 푸는데 백신 접종률을 낮아서 우리는 엄두도 못 내. 접종률만 높이면 우리도 하자 이 얘기죠.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지금 약효 떨어진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런 거에 집착할 때가 아니야. 자, 남들은 다 푸는데 우리는 뭐하냐 했다가 지금은 또 섣부른 위드 코로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 등등 언론들은 싹 빠져나갑니다. 어쨌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 예. 일단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도 예산을 적게 냈고 국회도 예산을 거기에 보태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인 계획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건 노조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병원들은 손실보상을 좀 빨리 해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건 지금 정도로 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돈을 좀 풀 때 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저는 제 처가 이 기자를 대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기자하고 통화하는 거를 조금 자제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후보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2007년도에 수원여자대학교에 교수 임용 지원을 하면서 허위 경력과 지금 가짜 수상 기록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교수는 아니고 시간 강사와 유사한 겸임 교수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제 처가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마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억울함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부적절한 거로 저는 보여지고, 다만 YTN 보도처럼 그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토록, 그러니까 결혼 전의 일이고
그리고 이런 건이 그 정도로 검증을 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보도에 의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조국 전 장관이 장관 되기 전의 일이라서 나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게 해명이 되는 것입니까? 만일 자당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조금이라도 김건희 씨의 허위 수상 경력 기재 행위를 감싼다면 이는 곧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해온 공정이 결국 내로남불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일로 오십시오, 후보님 일로 오세요.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잘못 옮겼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아달래요. 그 다음에 억울해도 3월 9일 날 만에 하나라도 낙선을 하시면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하실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특히 일요일 날 나오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삐쳐 있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면 달려와서 이렇게 뽀뽀도 해주는데 잘 안 해줘. 저에게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가 정치한다고 특히 저한테 많이 삐쳐 있는 우리 집에 강아지들. 아니 지금 이렇게 수많은 지지자들이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장유미 변호사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재직증명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게 그래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임협회에서 본인이 근무했다는 그 기간을 보면 2002년도부터 만 3년을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직 증명서를 2006년 6월 29일 날 발급을 받은 걸로 이 해당 증명서엔 기재가 돼 있고요. 예. 그것을 2007년도에 사용을 했다라는 것인데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는 그렇다면 본인이 근무했다는 그 기간 이후에 발급을 받은 겁니다. 그럼 네. 통상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지 재직증명서라고 발급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직 중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과거에 일을 했다라는 사실관계를 확인받기 위해서인데 이것부터 좀 통상적인 예와는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 더 큰 의혹의 핵심은 그렇다면 그 당시에 날인을 한 주체들이 이 어떤 근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실제로 본인들이 발급한 것이 맞는가라는 어떤 취재진들의 그 질문에는 이게 전혀 우리가 날인한 사실이 없는 것 같다. 심지어 이 협회장의 날인뿐만 아니라 이 해당 재직증명서 하단에는 실무자의 도장이 날인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실무자에게도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뭐 만나진 적도 없고 이런 도장을 날인했던 기억도 없다. 또 하나는 이 재직증명서의 왼쪽 상단에 있는 일련 번호가 이 게임협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련 번호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보통 본인의 이력서에 과장을 하고 경력을 부풀렸다라고 해서 사문서 위조가 죄책이 성립하진 않는데 네. 아예 허위 증명서를 만든 거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고 전형적인 사문서 위조 행위라고 평가받습니다. 네. 뭐 윤석열 후보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겸임 교수라는 게 그 시간 강사인데 다 그렇게 임명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보시오라고 하는데 사실 겸임 교수와 시간 강사는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경임 교수는 반드시 어디에 재직하고 있어야만 하고 통상 요새 같으면 4대 보험이 되는 곳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도 있었는지는 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시간 강사와 겸임 교수는 상당히 다르고 봉급 나오는 것도 다른데 방학 네. 중에 봉급이 나오거든요, 겸임 교수는. 자, 그런 얘기들인데 아마 거기서 이제 혼선을 빚은 거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 당사자들은 전혀 모른다. 도대체 그 협회에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김건희 씨의 주장에 따르면 기간은 좀 착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과거에 어느 시점에 구체적으로 일했는지는 뭐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착각을 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회장 직책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김영만 회장이 근무를 하고 계셨다, 회장 직책으로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착오를 했더라도 그 당시에 그렇다면 그 조직의 수장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료할 테니까요. 근데 이 해명도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이유는 김건희 씨가 본인은 2005년 3월 말까지 근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만 회장이 이 취임을 한 것은 2005년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맞지가 않죠. 김영만 회장이 재직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김 회장 측에서 이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건희 씨를 몰랐다라고 이 회장이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김건희 씨의 해명이 과연 맞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게 겸임 교수 자리였고 누군가의 추천으로 들어가는 자리여서 공정을 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또 왜 이런 또 경력을 부풀렸고 허위의 이력을 작성했는지 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선거 전국에서 윤석열 후보에게도 도덕적 책임이 주어지나요? 결국 해명을 제때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처음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내놓은 해명은 이게 사인일 때, 그리고 본인과 결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계속 나오는 의혹을 짚어보면 결혼한 이후에도 안양대 같은 경우에는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단순히 결혼 전이라는 이유로 윤 후보가 아예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정치 영역에서는 당연하게도 사인이었을 때 했던 행동과 말과 어떤 이력들이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거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검증의 대상에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해명은 아마 유권자들에게 큰 설득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은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법적으로도 어떤 혐의가 분명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그 말씀드린 대로 사문서 위조에서 그냥 경력을 부풀린 것은 처벌하기가 어려운데,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비근한 예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이 딸의 표창장,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다른 혐의가 있기도 했지만 실형 4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시효가 7년입니다. 사문서 위조. 그렇다면 2007년도에 이 문서를 작성했다라는 사실관계가 드러나더라도 시효 도가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저희가 포괄일죄라고 해서 하나하나의 범죄 행위라고가 별도로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1년의 과정 속에 상습성을 갖고 벌어졌다라고 하면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범죄 행위를 시점으로 이 기산점을 해서 공소시효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주 이 수사에서는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이건 공정한 어떤 채용 절차에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 방해, 그리고 금전을 목적으로, 왜냐하면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수상 경력도 잘못돼 있다, 허위로 기록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근무 경력뿐만 아니라 그 얘기도 한번 잠깐 좀 들어보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14년 안양대학교에도 허위 수상 경력과 허위 부풀리기를 한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와 결혼 이후에 쓴 안양대 이력서의 허위 수상 경력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도 있는 거고, 그래갖고 만약 급여를 받았다고 하면 사기의 혐의도 있는 거고, 상습적이고 포괄적이 있던 포괄일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체 범죄 중에서 부분적으로는 이게 시효가 소멸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시효가 소멸 안 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서 수상 경력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표창장하고 이제 대비가 돼서 사람들이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사건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닮아 있고 도돌이표로 돌아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가 무리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법원의 결론은 상당히 불법성이 드러났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맥락을 제거하고 똑같은 기준과 어떤 판단의 잣대로 이 사건도 재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건희 씨의 해명을 보면 이게 비상근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쪽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아들 어떤 인턴십 문제가 불거졌을 때 똑같은 해명을 내놨던 바가 있습니다. 뭐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주말에 가서 했다.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이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당사자를 통해서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로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명을 내놔야 될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뭐냐 하면은 아니 목소리를 좀 공개를 하면 되지 인터뷰를 했으면 왜 목소리를 내놓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언론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뭐 목소리를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목소리를 쓰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자들이 김건희 씨랑 직접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왜 김건희 씨랑 통화를 했으면 이 녹음 파일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지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예. 이게 혹시 불법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상 어떤 도청과 감청으로 처벌받는 행위는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자가 본인의 취재원과 나누는 대화를 허락받지 않고 녹음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형사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음성 파일을 공개했을 때 민사상 음성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 가액이 최근에 어떤 법원들의 판결을 보면 크지가 않습니다. 네. 아마 기자로서 취재원과의 어떤 신뢰관계 그리고 취재를 더 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아예 녹음 파일 형식으로 공개는 하는 것을 좀 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됩니다. 네. 아무튼 취재하고 있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일단 취재 대상자의 인권을 가능한 한 존중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뭐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상당히 개인의 좀 어떤 프라이버시 쪽에 좀 가까이 가 있지만 더 큰 문제들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가 조작과 연루가 됐느냐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어머니의 어떤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서도 연관된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조사와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사문서 위조 등등도 있지만 이미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는 혐의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주 역할을 했다라고 지목을 받는 이유가 본인의 주식 계좌 10억 원어치의 어떤 금전이 들어있는 것을 아예 넘기기도 했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운영하는 가족 회사로부터 8억 원어치의 주식을 블록될 형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아예 시세가 반영되지 않는 형식으로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역할을 한 점이 전혀 없을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계좌 일부를 공개했다. 더 어떻게 공개를 하라는 말이냐라고 했는데 의혹의 당사자로서 가장 의혹을 푸는 쉬운 방법은 전체 그 내역을 공개하는 겁니다. 네. 또한 소환 조사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핵심 고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에 응해서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면 될 부분이 있고 경기도 양평땅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가족 회사가 전혀 개발비 환수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특혜성 시비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또 객관적인 근거를 어떤 제시하면서 해명해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논란이 된 수능 생명과학 2 문제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됐는데요. 평가원장은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지고 수능 생명과학 2 응시생 90여 명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논란이 된 20번은 두 동물 집단 가운데 하디 베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는 문제인데 수험생들은 지문 자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건대로라면 한 집단의 개체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의 계산 실수라고 생각해서 계산하고 또 계산하다가 어느새 10분이 넘는 시간을 이 한 문제에 투자했습니다. 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문항에 정답 선택이 불가능할 정도의 오류가 있어 평가 지표로서 역할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명과학 원리상 집단 개체수가 음수가 나올 수 없는 만큼 문항 자체에 명백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문항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정답을 고르는 데 무리가 없었다는 애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 입장은 수능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논리와 합리성에 근거했다면 어떤 풀이 방식으로 접근하든 하나의 정답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만약 평가원 주장대로 정답을 유지하게 되면 앞으로 수험생들은 출제자가 의도한 풀이를 찾는 거에 초점을 두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한 달 동안 마음을 졸여온 학생들은 안도감을 내비쳤습니다. 수능이 끝나고도 저는 수험생 같은 생활처럼 마음이 동동거리였습니다. 묵었던 체증이 이제 한꺼풀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사과와 함께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국민께 중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에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한 차례 연기된 대입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평가원 측은 항소 없이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20번 문항이 전원 정답 처리되면서 생명과학2 응시생 6,500여 명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희비도 엇갈리게 됐습니다. 또 조기에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선 공신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어제 제주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다행히 해일을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보통 해일을 동반합니다. 일본 대지진과 인도네시아 지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진앙 주변 해안가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제주도 지진은 해안가로부터 불과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도 4.9로 올해 가장 강한 지진으로 해일 피해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해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층 형태가 원인이었습니다. 단층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바다가 출렁 움직이며 해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지진은 단층면이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해일이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번 지진은 규모 4.9 지진이고 주향이동 단층 운동이기 때문에 지진 해일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에너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앙 부근에서 하루 동안에만 여진이 무려 15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여진은 규모 2.8로 제주도 전 지역에서 조용한 상태에서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최장 1년 정도는 소규모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긴 시간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자 도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유종민 기자입니다. 관측 이래 제주에서 발생한 역대 가장 강한 지진. 5초에서 30초 정도 섬 전체가 흔들리면서 놀란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물건이 떨어지고 현관 바닥이 변형되거나 창문 유리창이 깨지는 정도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도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나서 갑자기 핸드폰에 막 안내 문자 오니까 너무 겁났어요. 겁나고 불안하고 손자한테도 전화 왔는데 할머니 괜찮냐고. 이 정도의 강진을 처음 경험한 도민들의 지진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진 후에도 1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큰 지진은 처음 봤어요, 진짜로. 한 번 안 하면 자꾸 온대는 뭐 걱정돼주게 그거 걱정 안 됩니까? 그게. 도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제주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언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지진이라는 걸 처음 경험해보고 느껴봤는데 앞으로도 일어날 걸 생각하면 불안한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여진이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섬 전체를 흔들며 두려움 속에 몰아넣었던 지진 공포. 제주도민들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소식 전해드렸는데 2071님이 허위 경력 의혹을 보면서 젊은이들은 허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대선과 관련해서 3970님, 거대 양당 후보들의 도덕적 흠결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국격 훼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하셨습니다. 네, 5633님은 국민과 같이 기뻐하고 우는 진정한 대통령이 제발 나왔으면 합니다 하셨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6192님, 코로나19 방역은 기회를 놓치면 온 국민이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